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 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찾아 살고 있지만 그동안 어찌나 힘들었는지 벌써부터 눈시울이 시큰거립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감하며 웃고 울고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가을날 고아원 문 앞에 덜렁 포대기에 쌓여 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름도 없이 생년월일만 적신 쪽지와 함께 발견된 저는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신적인 부분으로 힘들었다기보단 제대로 먹지 못하여 늘 배가 고팠고 낡은 옷을 서로 물려입고 돌려입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서도 주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수더분한 몰골이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찾아오자 저의 행색은 더욱이 비난받기 일쑤였고 고아원의 환경상 매일 씻지 못하여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은 화장도 시작하고 꾸미는 것에 재미를 붙여 너도 나도 유행을 따라가기 일쑤였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돌아가면 항상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고 시설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생활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아원 살림에 보탬이 되려 했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바닥을 기게 되었죠. 그러니 같은 반 친구들은 저를 더욱 만만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지나가고 고등학생이 되자 왕따의 형태는 더욱 악랄함을 띄우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놀림이 아닌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책상과 의자는 늘 복도 밖으로 나가 있기 일쑤였으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기도 했으나 네가 좀 씻고 다니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상처뿐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공포가 생겼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공포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도 모르게 연말은 바빴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아원을 퇴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는 바로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던지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문득 찾아오는 호흡곤란과 식은땀, 경련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일자리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다 보니 콜센터에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콜센터는 통화로만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꽤 큰 오픈마켓 회사였으나 취직이 바로 가능했고 업무로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고객 상담을 우습게 알았기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상담 전화를 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 혹은 배송 문의로 전화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품, 교환, 배송 문의가 들어오면 기분 좋은 상담을 마칠 수 있을 정도였죠. 콜센터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공감해 주시겠지만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 고객님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고객님들, 배송이 늦게 온다고 전액 보상은 물론이고 물건도 오늘 내로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는 고객님들까지 아주 다양한 고객들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감정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전화 받는 일이 기피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감정노동이 심했는지 짐작이나 가실까요? 성인의 사회란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었나? 학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때가 행복했구나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배송 온 물건이 다 파손되었는데 아이 이유식이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 이유식이라고 하시니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유식을 교환 처리하여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객님께서 지금 당장 상담 전화 받은 네가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굶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배송은 배송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담만 받는 저는 교환이나 환불 처리밖에 해드릴 수 없었거든요.
기계적인 답변이 오가자 고객님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배운 것 없이 멍청하게 살았으니 콜센터 직원이나 하고 있지 않냐면서 파손된 제품 때문에 더러워진 복도도 당장 와서 청소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빌었으나 고객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해당 전화는 상위 부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멘탈이 완전히 깨지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충격에 다시금 호흡이 가빠져오고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분 쉬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무게중심이 쏠리더군요. 이대로 넘어지겠다 싶은 순간 저를 잡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네요. 괜찮아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에 슬쩍 볼이 붉어졌습니다.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다치기 전에 붙잡아주기까지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나의 안위를 걱정해주다니. 방금 전 통화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음료수가 하나 있다며 저에게 캔 음료 하나를 건네준 그 사람과 건물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훈 씨는 옆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라고 하였어요. 워낙 대인공포증이 심했던지라 다른 팀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어 본 적 없었던 저는 기훈 씨를 처음 봤는데도 기훈 씨는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워낙 어린데다가 일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호의에 금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퇴근 후 한잔하자는 약속까지 금세 잡았죠. 내일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퇴근 후에 가볍게 산책을 시작으로 술 약속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훈 씨와 손을 잡기 시작했고 헤어짐이 아쉬워 함께 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저에게 매우 큰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콜센터 진상을 만나도 기분 좋게 웃어넘길 수 있게 해준 존재가 바로 기훈 씨였습니다. 집에 가는 게 아쉬워서 기훈 씨와 함께 저의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고 있는 기훈 씨가 보였고 출근 전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에 2-3번 집에 갈 땐 아쉬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맡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저는 이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기훈 씨가 피임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허락해 주곤 했죠. 그렇게 같이 지낸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 저의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더군요. 저는 모든 게 처음이라 그게 무슨 증상인지 몰랐습니다. 약간의 미열과 어지러움, 울렁거림. 저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으며 버티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몇 달째 생리가 없다는 사실을요. 사춘기 시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생리불순이 조금 있긴 했지만 이렇게 3-4개월 동안 생리가 끊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랫배가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았고 배꼽 밑으로 길게 선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회사를 조퇴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셨냐는 말에 아니요, 안 해봤는데 임신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고 초조하게 제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렸습니다. 피를 뽑고 꽤 오랜 시간 기다리니 진료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결혼은 아직 안 했죠?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작은 숨을 폭 뱉으시고는 계획이 있었던 임신이냐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왠지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품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신 5개월 후기에 접어든 중기 임산부였습니다. 정말 둔했던 탓에 그리고 워낙 말랐던 탓에 배가 나온 것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아기가 주수에 비해 매우 작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수가 24주에 가까워지고 있어 중절 수술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시행하는 곳을 가면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이 정도 주수가 되었으면 출산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알고 있느냐 물으시길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일단 상의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며 저에게 수술을 하려면 지방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날 저녁 기훈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을 했습니다. 기훈 씨, 나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조퇴하고 병원에 갔다더니 몸은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쉬어야 하지 않겠어? 나 사실 임신했대요. 이거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이야. 벌써 23주나 됐다네? 임신을 했다고? 기훈 씨의 표정이 오묘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저는 일이 단단히 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를 꾹 참는 듯한 차가운 얼굴을 보았거든요. 임신한 게 무슨 잘못인가 싶어 기훈 씨의 눈치를 봤지만 그 다음 그가 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맞아? 확실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기훈 씨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난 당신이 피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피임을 안 한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기훈 씨도. 당연히 남자는 피임하는 게 번거롭지.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니야?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지우라는 뜻인 거야? 당연히 지워야지.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저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없었지 이미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었죠. 그는 저에게 욕을 뱉기도 했고 식탁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당장 지우러 가. 나 내년에 결혼할 여자 따로 있어.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기훈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설마 당신 바보야? 멍청한 당신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었단 소리야. 당신이 아이 지우지 않는다면 난 당신에게 돈 한 푼도 쥐어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두 번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진료 받는데 이미 주스를 넘겨서 애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지. 출산을 해서 애를 버리든 아니면 어떻게든 낙태를 해. 회사도 그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간 기훈 씨는 정말 두 번 다신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이미 아이가 너무 커버렸고 낙태를 하기엔 위험이 크다고 거절만 당했지요. 며칠을 쉬고 돌아간 회사에 기훈 씨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문자도 수백 통 남겨보고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일주일 후 그 번호는 없는 번호란 메시지가 뜰 뿐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후 배가 티나게 불러오고 살도 꽤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월세방을 정리한 후 얼마 없는 돈으로 미혼모 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만큼 힘들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강행하는 여성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40주를 꼬박 채운 어느 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어요. 제가 버려졌듯 아이를 두고 나쁜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작고 소중한 아이가 살겠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고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복지가 참 좋다 싶었던 게 출산했다고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이라는 게 지원되더라고요. 그리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대기도 1순위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아이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혼모 시설 퇴소와 함께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종일 아이를 맡기고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자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근처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가 특성상 점심시간에 백반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배달 일도 함께하여 시급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푼돈을 한두 푼 모으면서 눈여겨본 옷들을 하나둘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매로 떼어온 옷들을 중고물품 파는 곳에 한두 개씩 팔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이용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건수가 처음에는 한두 건으로 시작해서 10건, 20건, 100건이 넘어가자 세금 문제도 걸리고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나이라 힘도 팔팔했고 의욕도 넘쳤습니다. 쇼핑몰을 창업하기까지 꽤 큰 돈이 들어갔지만
아이와 살고 있는 반지하 월세방을 창고처럼 이용하며 물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어깨너머로 보았던 옷들이 큰 도움이 되더군요. 역시 꾸준함과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 걸까요? 2년 정도 지나니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지하 월세방, 그 쿰쿰한 곳에서 옷을 쌓아두고 시작했던 저는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비추는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희 사무실 또한 따로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옷이 습기를 먹을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 발품부터 배송까지 전부 도맡아 했던 제가 디자인팀, 배송팀, 관리팀, 직원을 여럿 두고 일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성공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여성 잡지 에디터님의 요청이 있었고 저는 기꺼이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의 과거부터 성공하기까지 상세하게 나열하진 않았지만 큼지막한 사건들이 잡지에 실렸고 저의 단단함을 보고 응원해주신 분들로 인해 쇼핑몰은 더욱 잘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제가, 대인기피증의 왕따였던 제가 이제는 그 모습을 다 벗어던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제 인터뷰를 본 기훈 씨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만났다는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으나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그리워했다. 심지어 그렇게 지우라고 난리치던 아이까지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만 친자가 일치할 경우 자신에게도 친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기훈 씨의 친자 일치로 결과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기훈 씨는 더욱 비열하게 아이를 내놓아라, 여태 너랑 살았으니 이제 나랑 살아야겠다 하며 뻔뻔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기훈 씨 없이 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 혼자 전전긍긍하여 아이를 키웠는데 그간의 보상 하나 받지 못하고 친자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였지만 기훈 씨는 콧방귀를 끼며 친권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했으니까요. 기훈 씨는 정말로 저에게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식간에 멘탈이 바사삭 부스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샘플 원단을 보기 위해 거래처 사장님을 기다리면서 소장을 읽는데 그의 그 극악무도함에 치가 떨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군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제가 소장을 받고 울고 있는 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해내기엔 너무나도 큰일이었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아이를 빼앗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슬쩍 본 사장님께서 이런 일은 더 강단 있게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잘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원단 샘플을 한가득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며 제 손을 끌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전부 들으신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은 무조건 제가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협박받은 내용의 증거가 필요하니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전부 저장해두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 직접 걱정 말라 위로를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해지더군요. 저는 그 이후에 기훈 씨에게 온 모든 연락을 저장해두었고 그것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은 꽤 더디고 길어졌어요. 저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로 무너지면 아이도 뺏기고 일도 손 놓게 된다고 하시며 여기서 꼭 버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여나 나쁜 생각을 가지기라도 할까봐 만사 제쳐두고 제 옆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았지만 그 부분이 더 의지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와 다르게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맛집을 찾아서 데려가 주기도 하고 사무실 안에만 콕 틀어박혀 있을 땐 바람 쐬자며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우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소송이 1년쯤 안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매일 저에게 안부를 묻고
저를 기다려준 사장님께 저도 모르게 마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당연히 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친부인 기훈 씨는 저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기훈 씨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장님께서 모든 연락을 막아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제를 주셨습니다. 기훈 씨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양육비는커녕 1원 한 푼 주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제가 저런 찌질한 사람을 사랑했었다니,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의 친부라니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또 한 번 시련을 이겨낸 저는 정말 돌멩이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사장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와도 잘 놀아주고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 대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칠 만큼 과분한 사랑에 가끔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워낙 나이 차이가 있는지라 그 나이의 감성을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어느덧 아이가 7살이 되고 저에게 가끔 "난 왜 아빠가 없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꼭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장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얼머부리기 바빴지만 사장님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오브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결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반지가 제 손에 꼭 맞아서 들어가더군요. 처음 받아보는 반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꽤나 축하를 받았어요. 그렇게 결혼합시다 라는 말과 함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식이다 보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얼른 시댁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여서 잔뜩 긴장을 한 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묵하신 시부는 눈빛에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이 느껴졌고 시모는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초혼인데 넌 애 딸린 여자다 보니 썩 반갑진 않구나." 저도 제가 우민 씨와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누구보다 내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다고 하니 구색은 제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바래도 되겠지?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예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고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준비해놨다. 지민아, 그 목록 적은 종이 좀 들고 오렴. 그래, 예비올게. 이건 엄마가 적은 목록이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톡으로 보내놓을게. 시댁의 말투나 행동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미혼모의 입장으로 살아왔던지라 대꾸할 말이 없더군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니었기에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받아온 예단 목록을 집에 와서 펼쳐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각종 브랜드의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물론이며 소파에 침대에 홈시어터, 시부의 골프채 목록까지 다양하게 적혀있더라고요. 시모의 명품 가방, 모피까지 적혀있는 목록만 다 합쳐도 수천을 쏟아부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민 씨를 붙잡고 이 목록은 과하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체크해달라 요구했지만 우민 씨도 남처하단 입장이었습니다. 네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부모님 욕을 따라줄 순 없을까? 이건 너무 과해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TV도 새로 샀다고 안 하셨어요? 그땐 55인치 TV를 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TV를 원하시나 봐. 75인치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있는 살림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새로 산다니 좀 부담되긴 하네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되지. 부모님 댁에 새 거 해드리고. 우리 신혼집에 시댁 물건을 갖다 놓자고요? 예단을 줄이고 우리 집에 새 거를 둬야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신혼집도 지금 네 집에서 시작할 건데 굳이 우리가 뭘 살 게 있을까? 나 몸만 가면 되잖아. 저는 정말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부모님께 맞춰야 된다는 말에 수긍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며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쉽게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도 있고 저에게 하자 있는 사람이라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었나 봅니다. 결국 어리석은 저는 그 모든 예단을 들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예단 목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단을 모두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날 신우이에게 톡이 도착했어요.
옳게. 내가 그때 말했던 필요한 목록 보내놓을게. 명품 가방 2개, 명품 구두 3개, 명품 브랜드 정장 2벌, 원피스 1벌, 코트 1벌. 그리고 나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줘. 내가 지금 취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올케 쇼핑몰 엄청 크더라? 거기에다 한 자리 꽂아주면 좋겠는데. 뭐 일거리 최대한 없는 쪽으로. 월급은 두둑하게. 알지? 원래 가족들은 다 그렇게 꽂아주고 하는 거야. 기다릴게. 저는 톡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 구두, 의류에 현금 1000만 원이라니. 저도 손이 떨려 사지 못한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기에 저도 당연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님 예단 목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명품 가방이나 의류들은 저도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쇼핑몰 일자리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거리 최대한 없는 자리는 없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 옳게? 옳게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봐? 내가 여기서 어깃장 놓으면 결혼 무르게 될걸? 내가 억 단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고작 1000만 원의 가방옷 몇 개잖아. 그거 다 해야 3000만 원도 안 될 건데. 올케네 쇼핑몰 그 정도는 벌지 않아? 잡지엔 뭐 매출이 몇십억대라고 하던데. 매출이라는 건 순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요. 직원들 월급에 상품 사입에 관리까지 하려면 남는 게 많진 않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내 말 무시하지 말고 꼭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백화점 갈 때 같이 가고. 답장 안 할게.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직원들 중 하나가 사장님 프로포즈 받고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며 걱정까지 하더군요.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잘해보자 커피 한 잔씩 돌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우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민 씨,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 명품 브랜드 가방이랑 옷 몇 개, 그리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었어. 일단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우민 씨는 예단 목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답답하겠죠. 저는 오히려 저런 우유부단한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뭔지, 저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며 그의 불편함을 위해서라도 예단 목록을 모조리 다 맞춰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 예약을 마치고 예약금을 걸고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업체를 고른 뒤 시모의 손에 이끌려 예단 품목을 결정하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항상 최고급만 써왔다고 하시며 각종 브랜드 상품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잘 나가는 모델들로만 쏙쏙 골라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약간 씁쓸함이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결제할 때마다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진즉 기쁜 마음으로 돈 좀 쓸 걸. 괜히 내키지 않아 하다가 우미 씨까지 스트레스 받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현재 짐이 있으니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에 시댁 물건들 옮기고 시댁으로 새 가구 가전을 배송받기로 예약까지 다 걸어뒀습니다. 신우이는 백화점 갈 때 자기 물건도 같이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투정 부렸지만 시댁 예단 물품으로도 너무 힘들었기에 다음을 기약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복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핑몰에 한 자리 달라던 신우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에 출근을 했기 때문이죠. 사무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아온 건지 우민 씨를 추궁했지만 우민 씨도 알려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제가 외근을 나가는 동안에도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서 허구한 날 통화에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하루는 일하고 있는 디자인팀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또 하루는 창고 재고 관리라는 직원에게 창고에 먼지가 많다며 청소는 언제 하는 거냐고, 먼지가 많으면 목이 아프니까 빨리 청소하라고 되도 않는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다 신우이에게 말도 해봤지만 올케가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백날 말해봐야 속이에 경일 끼다 싶어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공장의 샘플을 확인하러 다녀오니 왼수 같은 신우이가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제야 숨 좀 돌리겠다 싶어
직원들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샘플을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들 얼굴이 영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재고관리팀 직원 하나는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직원들이라 마음이 좋지 않아 사정이 있으면 잠시 휴가를 주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제가 없는 사이 직원들을 또 잡돌이 했더라고요. 내가 내일 지민 씨에게 잘 말해볼게.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사장님,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아까도 사진 보정하고 있는데 와서는 저 모델이 시원치 않다면서 자기가 모델하면 어떻겠냐고. 신우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요즘 다 포토샵으로 만지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찌나 조르던지. 내가 잘 말할게. 더 이상 사무실 오지 말라고도 할게. 응? 조금만 기다려줘. 이미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라면서 자기한테 대들지 말라고 이제 사장 가족이라고 그러던걸요? 저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정말 머리가 지끈 아팠습니다. 어떻게 일궈낸 회사인데 사이 좋았던 직원들까지도 괴롭다고 할 정도니 우민 씨의 자상함만 아니었어도 집안만 봐서는 언제라도 파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직원들을 보내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장부를 보고 있는데 장부 내용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급히 퇴근길에 나선 격리 직원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회사 근처라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분명 지난달에 외근비랑 부자재 값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부 엑셀 파일 좀 볼 수 있어? 사장님, 그거 사실은... 왜?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이거 지금 횡령이야. 알지? 내가 자기 얼마나 믿는지. 내가 장부 기입은 다 자기한테 맡겼었잖아.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수정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 통장도 확인해보니까 일적 금액만큼 인출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무슨 일 있어? 일은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거 사장님 신우이분이 한 짓이에요. 격리 직원의 말은 그랬습니다. 제가 신상품 준비를 위해 요즘 들어 외근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고 하다못해 격리 직원의 컴퓨터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있더랍니다. 커피를 사러 잠시 외출한 사이 일어난 일이라 수기장부와 함께 정리를 해보니 금액이 몇십만 원 비어있기에 장부를 왜 수정했냐고 하니 본인이 어차피 다 쓸 돈이라고 돈 받기로 했다면서 사장한테 물어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오해가 생겨 사장이 파혼이라도 하면 다 네 탓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면 앞으로 종종 수정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횡령한 돈이 700만 원을 넘기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통장 확인과 장부 확인을 하지 않은 저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항상 오차없이 일처리를 했던 격리 직원을 믿고 있었고 신우이가 감히 사업자 통장까지 손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파혼이라도 당할까 격리 직원은 속을 끙끙 앓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자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결혼 꼭 하셔야겠죠? 왜?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있어? 저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장님께 그대로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저 의심하지 마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요즘 사장님 외근 나가실 때마다 그 신우이 분께서 회의실에서 자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친구 같기도 하고. 근데 통화 내용이 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요. 뭔데 그래? 그분 말대로라면 남동생이 정말 제대로 호구 하나 물어왔다고 쇼핑몰 명의도 곧 자기 명의로 바꿀 거라고 하시면서 굳이 필요도 없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집 인테리어까지 싹 바꿀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말이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차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버러지라면서 고아 출신이라 가족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진짠 줄 안다고 막말하더라고요. 조만간 건물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카페도 차릴 예정이니까 카페 차리면 와서 알바 좀 하라고. 심지어 사장님이 월급도 다 내줄 거라고 하면서 말하셨어요. 아니, 잠깐만.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장님,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사장님과 함께 했고 친언니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저 집안 사람들 순 사기꾼 같아요. 제발 파혼하셔요. 지금 나한테 한 말 전부 다 사실이고 혹시라도 싸움이라도 생기면 증언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혹시 몰라서 회의실 CCTV도 저장해뒀어요. 소리가 워낙 작게 녹음되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장님만 행복하시면 돼요. 어서 빨리 저 썩은 집안에서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격리 직원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받았습니다. 그간 횡령해간 증거가 담긴 장부 원부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일말의 정도 다 떨어졌고 우민 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해도 되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진 거였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단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생길 거라고 좋아했었는데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를 제일 사랑해. 라고 하면서요. 한참을 울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주말 시댁과의 식사 자리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번에 터뜨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오기 전 백화점에 들러 예약해두었던 가구와 가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아 전액 환불이 가능했고 가구 상품 중 일부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예약금을 날리긴 했지만 모두 취소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후엔 웨딩 플래너에게 위약금을 주고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아깝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백화점에서도 웨딩 플래너도 우민 씨에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말에 소고기를 먹자고 우리 부모님 몸보신 좀 하셔야겠다고 괜찮은 강남에 고깃집 예약을 해놓으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경기도에서 강남 가려면 꽤 먼 거리인데 데이트할 땐 한 번도 안 가던 동네를 자기 부모님 몸보심해야 한다고 가자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이래서 콩깍지라는 게 무서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만남이니 최후의 만찬을 프라이빗하고 비싼 곳에서 보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산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말 저녁에 시부모와 시누이, 우민씨,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1인분에 10만원에 달하는 고기를 어찌나 추가하던지 돈 100만원 넘게 나올 텐데 속 깨나 쓰리겠다 싶었어요. 배가 불러오자 시모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내가 이 동네에 좋은 자리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자리요? 에휴, 답답해라. 고아라서 그런가 말귀를 척척 알아듣질 못해. 무슨 자리겠어? 부동산이지. 직원이 전해주었던 카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값이 좀 나가긴 하지만 너야 능력 되잖니? 우리도 노후 좀 즐기고 싶고 우리 명의로 카페 내서 직원 쓰면서 관리나 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요야? 네가 돈 좀 내라 이거지. 보증금 2억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다달이 나갈 월세, 관리비, 직원 월급 그거 좀 마련해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지만 그건 꾹 참았어요. 티끌 하나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네요. 우민 씨랑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말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어찌나 남기고 싶던지 다들 벙찐 얼굴로 저에게 모든 시선이 꽂히더군요.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예단들은 당연히 이미 취소했고요.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들 위약금 물고 해지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하셔도 좋아요.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이랑은 상종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나서 파혼이야? 그 입 다무시죠? 지민씨, 그동안 저희 회사 공금 횡령한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배상하시려고요? 뭐라고? 그동안 알차게도 조작하셨던데 저희 유능한 직원이 이중장부로 관리해두고 있어서요. 회의실에서 통한 CCTV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불법 촬영 아니야?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요. 호구를 물어왔다고요? 쇼핑몰 명의도 바꾸고 카페도 차릴 거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시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시누이를 향해 가자 시누이가 이를 그르쳤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눈꼬리를 확 내리더군요. 그거야 그냥 가족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이지. 친구랑 통화하면서 뭐 내 생각도 말 못해?
그게 생가금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죠. 제가 미혼모라 하자 있다고 고알아서 배운 게 없다고 하셨죠, 그동안? 그걸 뭐 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냥 주책 맞게 한 소리지. 배운 게 없고 하자 있는 사람이라 제 맘대로 하려고요. 더 이상 우미 씨랑 결혼 준비 못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한다거나 절 찾아온다거나 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고소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족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는 사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파혼하는 마당에 계산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먹은 건 별로 없지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 얼른 집에 가서 아이랑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주문하고 아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벨이 띵동 울리더군요. 치킨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우민 씨가 있었습니다. 분명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우민 씨는 이 상황이 도리어 화가 나는지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아이 앞에서 할 행동은 아니지만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른 거 걷어줬더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우민 씨가 뭘 모르는 거지. 내가 왜 10살이나 많은 늙은이한테 시집 가면서 재물까지 갖다 바쳐야 돼? 뭐가 어째? 내가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 찾아오지 마. 너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니네 누나도 횡령죄로 깜빵살이 시킬 거니까. 알았어?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누가 누굴 오냐오냐 해. 당신이 나 호구라고 하고 다닌 거, 돈 때문에 나한테 들러붙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사기 결혼으로 모든 위약금부터 스토킹 신고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저는 그대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두어 번 벨을 더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까지 났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여 직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직원은 엉엉 울면서 좋지 않은 소식이면서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그 나쁜 인간들 천벌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격리 직원은 아침부터 편의점에 가서 혹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다 같이 소금이나 뿌리자고 소금 한 봉지를 사왔더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으니 그걸 쓸 일은 없을 거다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우민 씨와 신우이가 정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당장 꺼지라고 소리 지르고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격리 직원이 소금을 푹 찢어버리더라고요. 신우이와 우미 씨 얼굴에 정면으로 소금을 확 뿌리면서 사기죄랑 횡령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고 당신네들 당장 변호사 알아보라고 했어요. 정말 사이다 한 캔을 원샷한 기분이었습니다. 소금을 탈탈 털어내며 고소당할 게 정말 무서웠는지 모두 묻어주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겠다. 대신 CCTV 영상과 장부 기록은 지워달라고 하길래 평생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일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 일이 생긴 뒤로 저는 남자라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근 몇 년 동안은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직원들과는 더욱 돈독해졌고 제 나이는 30을 넘겼습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는 것 같아 배드민턴이라도 쳐볼까 하는 마음에 동네 동호회에 가입을 했고 매일 퇴근하고 오후에 배드민턴을 치곤 했습니다. 동호회에 속한 사람은 대략 30여 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동호회 전통이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봉사활동을 가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낼 겸 몇 번 거절했지만 수차례 거절했던 터라 더는 민망해서 안 되겠다 싶어 주말 봉사활동에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으로 봉사활동 주소를 받았는데 어딘가 기억에 있는 주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보육원 주소였어요. 정말 사느라 바빠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이 뜨겁게 울컥거리더군요. 주말 아침 일찍 보육원으로 가니 정말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낡은 시설에 꾀지지한 아이들의 모습까지도요. 유년 시절을 보내며 힘들었던 기억이 솟구치고 옷을 돌려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원장 선생님과 진득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의 옷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겠다고 했고요.
적어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호회 회원님 한 분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후원까지 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요. 저에게 존경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힘든 학창시절과 사춘기를 겪었다고요. 더 이상 저와 같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아주 놀라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봉사활동으로 온 곳은 아니지만 본인도 보육원 출신이라고, 저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하며 보육원 출신이란 이유로 무시받았고 결혼도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처음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말로 뱉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통함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겪었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려니 조금 장황하게 설명되기도 한 것 같네요.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살짝 더 풀어보자면, 그분과 저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봉사활동을 다녔고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고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사이가 아닌 서로를 둥글게 안아주는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취미와 봉사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고 끌렸답니다.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곧 결혼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시댁 친정도 없고 나의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준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 멋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련을 겪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내 삶을 찾다 보니 결국 이렇게 운명의 반쪽을 만나게 되네요. 우리 모두 지금의 아픔을 잘 이겨내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